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18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비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빠 작업을 중지시킨 후 작업을 재개할 때 다시 작업을 시작할 때 비계 작업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암기법부터 보고 가시죠. 암기법은 손발연기해입니다. 첫 번째 손은 손잡이의 탈락 여부입니다. 손잡이의 탈락 여부를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발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죠? 그렇죠.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죠. 손상 여부 및 그리고 부착 또는 걸림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를 확인한다. 세 번째 연입니다. 연은 연결 재료가 있습니다.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이라든지 손상 또는 부식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로 시작하는 거는 기둥에 치마가 있습니다. 치마, 내려앉거나 치마, 변형, 모양이 바뀌거나 변위, 위치가 바뀌는 경우 또는 흔들림의 상태가 어떻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해는 해당 비계의 연결 부위와 그리고 접속부의 풀림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여섯 번째는 로프의 부착 상태라든지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발 연기해 비계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총 6가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흙의 동상 현상의 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흙의 동상 현상이 발생되느냐? 첫 번째는 흙의 투수성입니다. 투수성. 물을 얼마나 통과를 잘 시키느냐는 투수성이 문제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지하 수위가 있습니다. 지하 수위. 세 번째는 동결 온도의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유지 기간. 그리고 네 번째는 모관 상승고의 크기가 있습니다. 모관 상승고의 크기. 자, 흙의 지방 동상 현상의 발생 원인 어떤 게 있다고요? 첫 번째가 흙의 투수성, 두 번째는 지하 수위, 세 번째는 동결 온도의 유지 기간, 네 번째는 모관 상승고의 크기. 이렇게 4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시죠. 3번은 히빙 현상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히빙 현상 방지 대책을 쓰시려면 히빙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히빙 현상 어떤지 간단하게 보고 가시죠. 히빙 현상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연질 점토 지반입니다. 연질 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에 흙의 중량 차이, 또 다른 말로는 토합차라고 합니다.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 굴착 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는 히빙 현상이랍니다. 자, 이러한 히빙 현상 방지 대책 첫 번째는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합니다.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두 번째는 웰포인트 공법으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킵니다. 웰포인트 공법으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지하 수위를 낮춰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굴착 방식을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느냐? 아일랜드 컷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일랜드 컷 공법을 적용을 한다. 네 번째는 굴착 저면에 토사라든지 인공 중력을 가중을 해줍니다. 인공 중력 다시 쓰겠습니다. 인공 중력을 가중한다. 다음 5번째는 굴착 주변에 상제 하중을 제거한다. 상제 하중을 제거해서 결국 토합을 감소시킨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6번째는 어스 앵커를 설치합니다. 어스 앵커 설치. 그리고 7번째는 양질의 재료로 지반을 개량합니다. 양질의 재료로 지반을 개량한다. 또 다른 말로는 흙의 전단 강도를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흙의 전단 강도라는 것은 물체가 전단 하중에 저항하는 최대 능력을 전단 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제 하중은
상제하중은 일반적으로 집안이나 바닥 위에 적재되는 하중을 우리는 상제하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빙 현상과 그에 대한 방지 대책 총 7가지 살펴봤습니다. 4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사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괄호 넣기 문제가 아니고 직접 쓰는 건데 우리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일부러 괄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전체 법령 문제로 다 키워드 중심으로 전체를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설 통로 설치 시 주의사항은 가설 통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견고한 구조로 한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두 번째는 가설 통로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사가 몇 도? 그렇죠. 15도죠.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네 번째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무엇을 설치하느냐? 안전 난간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몇 미터? 10m 이내마다 무엇을 설치하느냐? 계단참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계단참을 설치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가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역시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설 통로 총 6가지 설치 시 준수사항 확인했고요. 주요 키워드 숫자값 확인하시고 이하냐, 이내냐, 초과냐 이런 거 잘 정리해서 가설 통로 완벽하게 학습해 주세요. 계속해서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다음 보기에 빈칸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기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내용이고요. 자, 보기 보시죠. 순간 풍속이 초당 몇 미터냐?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를 가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간 풍속이 30m입니다. 30m. 자, 아래 표를 추가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중지하시고 순간 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당 3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오늘 문제의 답이었죠. 그래서 크레인 이탈 방지는 30m, 초당 30m 초과할 경우이고요. 추가로 또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진도의 지진이 있는 경우에는 옥의 양중기의 각 부위 이상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당 3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옥의 승강기라든지 건설 작업용 리프트에 관한 경우 좀 더 강력하게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 풍속이 각각 초당 몇 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총 5가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6번 문제는 하일리의 재해 예방 4원칙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재해 예방 4원칙입니다. 자, 우리 재밌는 암기법 보고 가시죠. 예원이 손대, 예원 손대, 예원이 손대, 예원 손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예입니다. 얘는 어떤 내용이냐? 예방 가능입니다. 예방 가능. 자, 이 예방 가능의 원칙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원입니다. 원은 정의부터 보고 가시죠.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은 원인 연계가 있습니다. 원인 연계 또는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원인 계기가 있죠. 원인 계기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손입니다. 손은 손실우연입니다. 손실우연의 정의는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된다 이 뜻이고요. 끝으로 네 번째 대는 대책선정입니다. 대책선정이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정의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하일리의 재해 예방 사원칙 뭐라고요? 암기법, 예원, 손대, 예원이 손대, 예방 가능, 원인 연계 또는 원인 계기, 손실 우연, 대책 선정 이렇게 네 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설명하고 있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빈칸 보시죠. 빈칸은 채용시 교육 중에 일용 근로자입니다.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해당되죠. 이런 경우에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냐? 1시간 이상입니다.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중에서 건설 일용 근로자는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이 경우에는 4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4시간 이상 교육을 하신다. 특별교육 부분입니다. 특별교육에서는 일용근로자, 즉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일용근로자의 채용식 교육과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그리고 또 역시 일용근로자의 특별교육에 대한 시간도 정리를 했고요. 주로 또 나오는 문제가 정기교육 중 사무직 종사근로자 그리고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그리고 작업 내용 변경 시 일용 근로자 제외했을 경우에 근로시간도 역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학습해 주세요.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다음 보기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총 공사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쓰시오. 단 공사기간 85%, 85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공사를 100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작업이 시작 시점 15%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한 명이 선임이 가능하고요. 잔여 기간이 15%만 미만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역시 또 한 명이 선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15% 이하 그리고 잔여 기간 15% 또 남아있을 경우에도 역시 선임이 가능하다. 이 점을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는 85 수준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은 2명 이상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어떤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가능하냐? 바로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입니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세 번째는 건설안전이죠.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해서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산업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가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기록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업장의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주소나 위치 그리고 근로자 인원수 등 사업장의 개요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인적사항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재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가 기록이 됩니다. 일시 및 장소. 다음 세 번째는 재해 발생의 원인.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원인 및 과정을 기록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재발 방지 계획은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재해 재발 방지죠. 재발 방지 다시 쓰겠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 재발 방지 계획. 자, 다시 정리하시죠.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게 있다고요? 사업장의 개요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세 번째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기록하시고요. 끝으로 네 번째는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산업재해 기록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법령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는 사업장의 종류 두 가지를 쓰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상 두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먼저 질문 보시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있습니다. 보트 건조업. 다음 두 번째는 1차 금속 제조업이 있습니다. 1차 금속 제조업. 그리고 세 번째는 토사석 방업이 있죠. 토사석 방업.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의무. 총괄 책임자, 안기법이 있죠? 맞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그 책임이 막강하기 때문에 책임이 많아서 어떻게 된다? 위도 작살이 난다. 위도 작살 난다 해서 위도 작산으로 암기하시고요. 첫 번째 위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도는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죠.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세 번째 작은 작업의 중지입니다. 작업의 중지. 다만 이때 작업의 중지라는 건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산재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어떤 내용이요? 협의 조정이죠. 협의 조정과 그 집행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이 역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의무가 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법령에서 5가지 뽑아봤고요. 여러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와 제53조에서 다시 한번 법령 확인해 주세요. 자, 11번 보시죠. 11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 경우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자의 근로자 중에서 어떤 근로자냐? 그렇죠. 간단하게 근로자 대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역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추천하는 사람. 세 번째는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이고요. 끝으로 네 번째는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총 4가지 분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세부 내용 잘 나타나 있으니까 법령 대조하면서 다시 한번 학습 정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12번 보시죠. 12번은 굴착공사에서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을 점검을 하느냐? 전 지표면의 답사입니다. 전 지표면의 답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을 확인한다. 세 번째는 부석의 상황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부석의 상황을 역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석 상황의 변화를 확인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물에 관련된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의 발생 유무라든지 또는 용수량의 변화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얼었다가 녹은 경우, 그래서 결빙과 해빙입니다. 결빙과 해빙에 의한 상황의 변화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각종 경사면에 보호공을 설치를 하겠죠. 그러한 보호공의 변위,
모양이 바뀌거나 혹은 보호공이 탈락했는지에 대한 유무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굴착공사에서 토사 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사항. 자, 다시 정리하시죠. 첫 번째 뭐라고요? 전 지표면에 대한 답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물에 관련된 거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여섯 번째는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이 탈락 유무까지 총 6가지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3번. 13번은 콘크리트 옹벽의 외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외력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구조물에 가해진 힘을 우리는 외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암기법으로 보시죠. 암기법은 전활침 되겠습니다. 전활침이고요. 첫 번째 전은 어떤 경우냐? 전도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넘어짐이죠. 전도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 활은 활동에 대한 안정입니다. 활동에 대한 안정. 그리고 세 번째 침은 침하 되겠습니다. 침하는 가라앉아 내려앉거나 아래로 꺼지는 경우를 우리는 침하라는 단어를 쓰고요. 침하 또는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지반 지지력. 얼마나 버텨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옹벽의 외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 3가지 뭐라고요? 전도에 대한 안정, 활동에 대한 안정, 침하 또는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이렇게 3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화는 2018년 필답형 1회차 마지막 문제는 터널 공사에서 터널 작업면에 적합한 조도 기준을 쓰시오 되겠네요. 자,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작업 기준과 조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막장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70럭스 이상이죠. 70럭스 이상이고요. 그리고 중간 구간은 막장 구간보다는 조금 조도 기준이 덜 엄격합니다. 그래서 50럭스 이상이고요. 세 번째, 터널 입구, 수직구 구간. 햇볕이 바로 내리쬐 가능성 있는 수직구 구간이나 터널 입구는 가장 조도에 대한 기준이 덜 엄격하겠죠. 그래서 30럭스 이상입니다. 단위 같이 한번 럭스 확인해 주시고 이상도 잘 기억해 주시고 70, 50, 30 점점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수록 그 조도 기준은 엄격한 게 아니고 좀 더 완만해진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조도 기준은 엄격해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와 함께 건설안전 기사 2018년 필답형 1회차 문제 총 14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18년 필답형 2회차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빈칸 넣기 한번 같이 해보시죠. 첫 번째는 지상 높이가 땡땡땡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입니다. 정답은 31m 이상입니다. 31m 이상인 건축물이고요. 두 번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에 설비 공사나 단열 공사의 경우에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입니다. 50m 이상인 교량이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는 다목적 댐이라든지 발전용 댐의 저수 용량은 얼마냐? 2천만 톤입니다. 2천만 톤 이상인 댐의 공사의 경우에도 역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입니다. 굴착 공사. 이 외에도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도 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2번 보시죠. 2번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입니다. 고소작업대 사용입니다. 사용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법령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보호구 착용을 하게끔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관계자 외의 사람이 작업 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 밝기를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전로, 전기 작업을 관련되는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시고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작업 감시자 배치를 하고 감전사고 방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이나 작업대 등의 각 부위의 이상 유무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전원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해서 고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작업대는 정격 하중을 초과해서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덟 번째는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총 8가지가 고소작업대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고소작업대 이동시에도 있어요. 이동시에는 암기법 작자기가 있습니다. 작자기. 이 이동시의 주의사항도 같이 사용시와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3번 보시죠. 3번 문제는 채석 작업 시 작업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채석, 돌을 해내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노천 굴착과 갱내 굴착의 구별을 하고 채석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구별 및 채석 방법 포함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작업 계획 포함 사항은 두 번째,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입니다.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세 번째는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소단이라는 것은 비탈면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우리는 소단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갱 내에서의 낙반과 붕괴 방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낙반 및 붕괴 방지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발파 작업이 필요합니다. 채석을 하기 때문에 발파가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파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 주시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는 암석의 분할 방법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석 작업 시 작업 계획 총 6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4번 보시죠. 4번은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사용 금지 조건 2가지 보시겠습니다. 암기법은 꼬심입니다. 꼬심이고요. 섬유로프 첫 번째 꼬는 꼬임이 끊어진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심은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대표로 외워주시고, 추가로 세 번째는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역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섬유로프 사용 금지 4가지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우리 법령에 보면은 같은 조항에 이 달기 체인과 와이어 로프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 금지 조건이 있고, 특히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조건, 꼬지와 열심히, 암기법 꼬지와 열심히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5번 문제는 하일리 관련 문제네요. 하일리 사고 방지 대책 5단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법부터 보고 가시죠. 암기법은 안사분 시정적입니다. 안사분 시정적. 첫 번째 안은 안전조직입니다. 안전조직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사실의 발견. 3단계는 분석이 되겠고요. 분석. 네 번째는 시정 방법 선정입니다. 시정 방법 선정 혹은 시정책 선정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하일리 사고 방지 다섯 번째 단계는 시정 방법 적용입니다. 시정 방법 적용 또는 시정책 적용이죠. 시정책 적용. 자, 이 중에서 시정 방법 적용, 시정책 적용 5단계에서는 3E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3E는 Engineering, Enforcement, Education 해서 기술과 규제,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정 방법 3E도 같이 병행해서 하일리 사고 방지 대책 5단계 잘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6번 문제 보시죠. 6번 문제는 안전보건 표지 관련 문제입니다. 보통은 그림의 표지판 명칭을 묻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색채 기준 조건이라서 조금 더 문제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지와 경고의 표지판이고 색도 기준은 7.5R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은 색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색채는 어떻게 표기를 한다?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면 되겠죠.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금지 경고 표지는, 금지 표지는 먼저 정지 신호라든지 소화 설비, 그 밖의 장소나 유해 위험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경고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경고 표지판 내용이고요. 색도 기준은 OY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Y는 옐로우가 되겠고 정답은 노란색이 되겠네요. 노란색. 옐로우, 노란색이 되겠고, 여기서 경고 표지판엔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위험 경고에 이외에도 위험 경고라든지 주의 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에 대한 경고 표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은 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경우에는 색도 기준을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2.5 PB, 파란색의 P, 영어의 블루, B를 연상을 하시면 되고, PB 슬러시 PB 4에 슬러시 10 이렇게 해서 2.5 곱하기 4는 10이 나오겠죠. 이렇게 추정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이 파란색의 지시 표지판은 특정 행위의 지시와 사실의 고지를 위한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보건 표지 색채 기준도 전체적으로 잘 혼동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 문제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내용 보시면은 첫 번째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이 있고요. 신규 교육이냐 보수 교육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암기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경우에는 신규 교육은 몇 시간이냐? 6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 이상이고요. 보수 교육도 역시 6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바 부분에 보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 교육은 없고요. 보수 교육만 몇 시간을 하느냐? 8시간 이상입니다. 8시간 이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전부 다 동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나번부터 해서 마번까지 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은, 관리자나 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은, 신규 교육은 전부 다 34시간 이상입니다.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이고, 보수 교육은 전부 다 역시 동일하게 24시간, 24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특이사항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신규 교육이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은 24시간 이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는 규정 변경에 따른 문제 삭제로 다음으로 바로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종합재해지수 FSI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로 조건을 보시죠. 자, 근로자 수는 500명이고요. 1일 8시간에 연간 280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 건수는 연간 10건이고 휴업일수 159일입니다. 종합재해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수율과 강도율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 도수율 부분입니다. 도수율은 재해 건수를 근로 총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더하게 되면 총 재해 건수는 10건이었습니다. 10건에 근로 총시간수 500명이 하루 8시간씩 280일 근무를 한 값에 곱한 값을 나누게 되고요. 여기에 다시 100만을 곱하게 되면 도수율은 8.93이 나옵니다. 8.93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강도율 보시죠. 강도율은 총요양 근로손실일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총요양 근로손실일수는 근로손실일수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휴업일수가 며칠이죠? 159일을 곱하게 되고 다시 365일 중에서 1년 중에 280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누어 줍니다. 그 값에다가 다시 근로 총시간수를 나눠주게 되면은 나눠주고 거기에 추가로 1000시간을 곱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강도율이 0.11이 나옵니다. 0.11이 나오고요. 이렇게 구한 도수율과 강도율의 곱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됩니다. 루트 값을 씌우게 되면은 0.99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종합재해지수가 나타난다. 그래서 종합재해지수를 하기 위해서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전체 과정은 반드시 풀이 과정이 있어야지 점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만 바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항상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명확하게 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10번 보시죠. 10번 문제는 굴착 작업 시에 실시해야 하는 사전 토질 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암기법으로 가시죠. 암기법은 평균매지고요. 첫 번째 형은 형상과 지질 그리고 지층의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형상과 지질 그리고 지층의 상태를 먼저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균은 균열 부분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함수라는 것은 물을 포함한 정도를 말하는 거죠. 함수라든지 용수, 그리고 동결의 상태, 동결의 유무라든지 상태를 같이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매는 어떤 내용이냐? 매설물입니다. 매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매설물의 유무와 그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굴착 작업 시 사전 토질 조사 내용. 첫 번째 뭐라고요?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두 번째는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네 번째는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이렇게 총 4가지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양중기 중 승강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승강기가 양중기에 속한다는 거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자, 추가로 양중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팁으로 보시죠. 첫 번째는 크레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레인은 호이스트도 포함하고요. 두 번째는 이동식 크레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프트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곤돌라가 있고 끝으로 5번째 승강기, 이렇게 총 5가지가 바로 양중기의 종류라는 것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승강기 첫 번째 내용은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첫 번째 종류가 되겠죠. 승객용 엘리베이터. 두 번째는 승객 화물용입니다. 승객 화물용, 사람과 화물을 같이 실을 수 있는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화물 전용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물이나 서적 운반에 적합한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지하철의 일정한 경사로 이동에 적합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가 승강기의 종류라는 걸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이사항으로 잘 기억해서 주의해서 답을 적어주시고요.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승강기 종류 총 5가지 정리했습니다. 12번 문제는 거푸집 및 지보공 동바리의 시공 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떤 하중을 쓰느냐, 하중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는 연직 방향 하중입니다. 연직 방향 하중, 연직 방향 하중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횡 방향입니다. 종횡할 때 횡 방향 하중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콘크리트의 측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측압. 또 다른 표현으로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받는 수평압을 말하고요. 끝으로 네 번째는 특수하중이 있습니다. 특수하중.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푸집 및 지보공 동바리에 시공 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의 종류 어떤 게 있다고요? 연직 방향 하중, 횡 방향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특수하중, 이렇게 총 4가지 있습니다. 13번 보시죠. 13번은 흙막이 공사를 할 경우에 주변 침하 원인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요 원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흙막이 토류판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토류판의 변형. 다시 쓰겠습니다. 토류판의 변형. 토류판의 변형. 두 번째는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토압의 변화가 됩니다. 토압의 변화. 앞에서 첫 번째는 토류판의 변형이었고, 두 번째는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토압의 변화가 되고요. 세 번째는 세립토사의 유출입니다. 유출이 되는 경우에도 주변 침하가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흙막이 공사 3가지 주변 침하 원인 정리했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흙, 즉 집안에 대한 내용이죠. 흙 집안의 동상의 주요 인자, 그 원인 2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동상 원인,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흙의 투수성이 있습니다. 투수성.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 수위가 있습니다. 지하 수위. 그리고 세 번째는 동결 온도의 유지 기간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모관 상승고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흙의 지반 동상 주요 원인 어떤 게 있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흙의 투수성, 지하 수위, 동결 온도의 유지 기간, 모관 상승고의 크기, 이렇게 총 4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반기와 함께 건설안전 기사 2018년 필답형 2회차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18년 필답형 3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 시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채용시 교육이네요. 채용시 교육 중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은 1시간 이상이죠. 1시간 이상. 다음 두 번째 내용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중 건설 일용 근로자입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는 몇 시간 교육을 받느냐? 4시간 이상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상. 다음으로 특별교육 중에서 일용 근로자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몇 시간이냐? 2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시간 보시고 특히 이것 시간 외에도 정기교육 중에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한 교육시간과 그리고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시간, 이 시간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해당 내용인 2023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신 법령 내용대로 교육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는 고소작업 때 이동하는 경우 준수상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동시 암기법은 작작입니다. 작작이. 자, 이동시 고소작업 때 이동시 작작이. 첫 번째 작은 작업대를 어떻게 하강시키느냐? 가장 낮게 하강시킵니다. 가장 낮게 하강을 시킨다. 두 번째 작은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예외적인 내용은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1호라는 것은 가장 낮게 하강시키라는 거죠. 가장 낮게 하강시켰을 경우에는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약간의 예외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 작자기에서 세 번째는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입니다. 장애물의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소작업 때 이동의 경우에는 작자기 암기법으로 정의하겠습니다. 3번 보시죠. 3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승강기의 종류를 보시기 전에 먼저 승강기는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양중기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중기의 종류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양중기의 종류, 크레인이 있고요.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강기는 양중기에 속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 승강기의 종류 첫 번째는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승객과 화물이 겸용해서 적합한 승객 화물용이 있고 세 번째는 승객용이 있고 승객 화물용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화물용 기억하시면 되겠죠.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네 번째는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음식물이나 서적 운반에 적합한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우리가 백화점이나 지하철에 일정한 경사로의 이동에 적합한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의 종류라는 거, 이게 특이점으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시죠. 4번 문제는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법으로 먼저 가시겠습니다. 암기법은 5개씩 끊어서 내용을 기억하시는데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자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입니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그리고 두 번째는 연삭기 및 연마기고, 다만 연삭기와 연마기는 여기서는 휴대용은 제외가 된다는 것도 특이점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산업용 로봇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는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컨은 컨베이어입니다. 컨베이어. 이어서 여섯 번째는 공작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 기계는 선반과 드릴, 형삭기, 밀링만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식품 가공용 기계가 있습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 그리고 여덟 번째는 혼합기가 있고요. 아홉 번째는 인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가 있고, 암기법,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보일링 방지 대책 3가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보일링이라는 개념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보일링이라는 것은 사질토, 모래 지반이죠. 모래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입니다. 물의 높이 차이로 인해 수위 차이로 인해서 굴착 저면에 흙과 물이 함께 솟구치는 모래 액상화 현상을 우리는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보일링 방지 대책 첫 번째는 굴착도를 즉시 원상태로 매립을 합니다. 굴착도를 어떻게 한다? 즉시 원상태로 매립을 한다.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지하수의 흐름을 변경을 해주십니다. 지하수의 흐름을 변경한다. 이 지하수 흐름 변경은 다른 말로는 흙막이벽 차수성을 증대시킨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흙막이벽을 어떻게 설치한다? 깊게 설치한다. 깊게 설치해 주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흙막이벽 근입 깊이를 증가시킨다. 자, 네 번째는 흙막이벽 배면 지반을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지하수위 저하.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은 굴착저면 아래까지 부변 수위를 저하시킨다도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흙막이벽 배면 지반에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여기서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지반의 지지력 증가와 투수성 감소, 지반과 구조물의 일체화 등을 목적으로 기초 지반이나 구조물 주변 또는 구조물 자체 내부로 각종 시멘트, 모르타르, 약재 등을 주입하는 것을 우리는 그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우팅 실시하는 것이 바로 보일링 방지 대책 마지막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보일링 방지 대책과 보일링에 대한 개념 살펴봤습니다. 6번 문제는 굴착 기계 중 기계가 서 있는 지반면보다 높은 곳에 땅 파기에 적합한 기계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단답형 문제네요. 정답은 파워셔블 되겠습니다. 파워셔블.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실 때는 철자 주의해서 잘 적어주세요. 자,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는 강관 비계 설치 시 조립 간격에 대하여 빈칸을 채워 넣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강관 비계의 종류, 표에서는 2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단관 비계와 높이 5m 미만을 제외한 틀 비계를 내렸고요. 그 중에서 단관 비계는 수직 방향으로는 조립 간격을 5m고요. 그리고 수평 방향도 역시 5m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틀 비계는 높이 5m 미만을 제외한 경우에 수직 방향으로는 6m가 돼야 되고, 수평 방향으로는 조립 간격 8m로 이렇게 규정을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8번 문제는 지반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에 관한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지반의 종류가 있네요. 모래는 기울기가 1대 1.8입니다. 1대 1.8이 되고요. 자, 연암 및 풍암은 1대 1.0이 되겠습니다. 1대 1.0. 그리고 경암은 1대 0.5가 되겠죠. 1대 0.5. 그 밖의 흙의 경우에는 1대 1.2입니다. 그 밖의 흙 1대 1.2. 이렇게 해서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울기 살펴봤고요. 해당 문제는 2023년도에 최근에 개정이 된 문제라서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점 잘 착안하셔서 기울기 과거 법령이 아닌 최신 법령으로 정답을 잘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내용 보시죠.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12건의 재해가 발생을 하여 재해자 수가 15명이 발생했고요. 600일의 근로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천인율은
2011년에 개정이 되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삭제되는 내용이라서 우리는 도수율과 강도율만 구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은 1일 9시간 연간 270일 근무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수율부터 구해보시죠. 도수율 구하는 공식 간단히 살펴보자면 제 건수를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합니다. 이것이 도수율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빈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수율, 빈도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발생 건수 비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수율은 구하게 되면 조건에서는 12건의 재해가 있었고요. 근로 총 시간수 500명이 9시간씩 270일 동안 근무를 했고 여기에 100만을 곱하게 되면 도수율은 9.88 소수 두째 자리까지 구해주셔야 되고요. 9.88이 되고요. 계속해서 강도를 보시죠. 강도율은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또는 근로손실일수죠.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를 역시 도수율과 마찬가지로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에 대한 비율을 우리는 강도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도율을 역시 조건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며칠이라고 했죠? 예, 문제에서 600일이라고 했습니다. 600일. 그래서 600일을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누고 거기에 1000을 곱하게 되면 강도율은 0.49가 나옵니다. 도수율과 강도율 가장 기초적인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고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토사 등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집안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홍벽 또는 어떤 것을 설치를 하느냐?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를 합니다.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를 할 것.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조치 내용 첫 번째. 두 번째는 토사 등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빗물 혹은 지하수 등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이것이 두 번째 조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객 내의 낙반이나 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설치하느냐? 버틸 수 있는 지보공입니다. 지지대 같은 지보공을 설치를 하고 역시 잔돌이죠. 잔돌 부석을 제거를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석의 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응급구호 표지를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이네요.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그 색깔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글자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응급구호 표지는 네모난 사각형의 안에 십자가 모양이 들어가죠. 그래서 열십자 모양이 들어가고 바탕색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바탕색 뭐로 되어 있죠? 예,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이라고 표기를 하시고 관련 부호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호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흰색 이렇게 해서 우리 응급구호 표지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과 관련 부호를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도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글씨로 색깔을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경우 임기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기 몇 년이죠? 그렇죠. 2년입니다. 2년이고요. 여기서 추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은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이 역시 위촉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라든지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역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될 수 있습니다. 위촉될 수 있는 대상 4가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암기법으로 먼저 정리하고 가시겠습니다. 암기법은 제하바전이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고요. 자, 첫 번째 제는 어떤 거냐? 제동장치와 그리고 조종장치입니다. 지게차의 조종장치에 대한 기능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역장치입니다. 하역장치, 그리고 지게차이기 때문에 유압장치가 있죠. 그래서 유압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도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시작하는 거 뭘까요? 그렇죠.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이상 유무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전으로 시작하는 거, 지게차 관련되는 거, 전조등이 있고요. 그리고 전조등 말고 또 뭐가 있죠? 후미등 있죠. 후미등이 있고, 지게차에는 방향 지시기도 있습니다. 방향 지시기, 그리고 경보장치가 있죠. 각종 경보장치, 그런 기능의 이상 유무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하 바전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번에 보면은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10번째 내용에 아래 표와 같이 구내 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내용도 있습니다. 구내 운반차 같은 경우는 지게차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고요. 가나 다까지는 비슷한 내용들로 묶여져 있고, 라 부분과 마 부분이 특이사항으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 내용, 라와 마의 내용도 같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비교를 해서 구내 운반차와 지게차 둘 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죠. 14번 문제는 추락 시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내용은 로프 길이는 150cm고요. 로프 신율은 30%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신장은 170cm라고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우리는 이 최하단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바로 살펴보시죠. 그 공식은 로프 길이를 더하고 로프 길이에서 로프가 늘어난 길이, 로프 신유를 통한 로프 늘어난 길이를 더하고요. 거기에 작업자 신장을 2로 나누게 됩니다. 2로 나눈 값을 더하는 이 전체가 바로 최하단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로프 길이 플러스 로프 늘어난 길이 플러스 작업자 신장 나누기 2. 자, 조건을 바로 넣어서 보면은 로프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예, 150cm라 했고요. 그리고 로프 신율은 30%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프 길이에서 30을 곱하게 됩니다. 30%를 곱하게 되면은 150 곱하기 0.3, 30% 곱한 값을 다시 작업자 신장을 이번에는 더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자 신장이 170cm에 나누기 2를 한 값을 각각 전부 다 더하게 되면 280cm, 280cm가 바로 추락 시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의 거리라고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단위도 같이 센티미터로 명확하게 잘 표기를 해주시고요. 자, 14번 문제는 자주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와 함께 건설안전기사 2018년 필답형 3회차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18년 필답형 4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조건 2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섬유로프를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없냐? 첫 번째는 꼬임이 끊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법으로는 꼬심이 되겠고요. 자, 추가로 세 번째는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작업 높이보다 그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섬유로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획 구조의 63조 9항의 섬유로프와 섬유벨트에 대한 사용 금지 조건이 있고요. 이 63조에는 그 외에도 달기체인과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조건 있으니까 같이 법령 내용 전체 비교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은 충전부 방호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전기기계를 사용할 때 접근할 경우에 충전부 방호조치 사항 3가지. 자, 첫 번째 내용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폐쇄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폐쇄형 외함의 구조로 충전부를 만들어야 되고요. 충전부의 외함은 폐쇄형으로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을 사용하거나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충전부에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전부 절연 효과가 있는 내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서 감싸야 됩니다. 완전히 덮어 감싼다. 네 번째는 발전소라든지 변전소, 개폐소 등 구분이 되어 있는 구획된 장소,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해야 되겠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출입 금지를 알릴 수 있게끔 위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위험 표시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를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전주위, 철탑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충전부는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절연 효과가 있는 장치로 덮어야 되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끔 차단되어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한다. 그래서 총 5가지, 복잡하지만 쉽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잘 정리해 주세요. 세 번째는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조물은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되어 있어야 하는 구조물, 그런 구조물은 첫 번째는 바로 높이 20m 이상인 구조물입니다. 20m 이상의 구조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물의 폭과 높이가 각각 1대4 이상인 구조물이고요. 세 번째는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네 번째는 연면적당 철골량이 평방 50kg, 평방미터당 50kg, 평방미터당 50kg 이상의 구조물입니다. 이하입니다. 이하.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음부가 현장 용접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현장 용접인 구조물.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구조물은 외압에 대한 내력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이 점 유의해서 준비해 주세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추락 방지용 방망의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는 등속 인장 시험을 행한 경우 그 인장 강도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 1500kg 이상입니다. 1500kg 이상. 단위 조심하시고요.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는 다음 표와 같다. 자, 인장 강도, 방망사의 신품입니다.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경우에는 매듭이 없는 방망에서는 240kg이고요. 그리고 매듭 방망에서는 200kg입니다. 200kg. 그리고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경우에는 매듭 방망에서는 110kg이고요. 자, 신품은 이렇고 폐기시도 한번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시의 경우에는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경우에는 매듭이 없는 방망에서는 150kg이고 매듭 방망에서는 135kg입니다. 그리고 5cm의 경우에는 매듭이 있는 방망에서 60kg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용 방망은 신품과 폐기시 그리고 그물코의 크기가 10cm냐 5cm냐 매듭이 있냐 없냐 각각 정리를 잘 해주세요. 5번 문제는 보일링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문제네요. 자, 보일링 현상 어떤 집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발생이 되느냐 바로 사질토 집안입니다. 사질토. 다른 말을 하자면 모래 집안이죠. 모래 집안에서 어떻게 생기느냐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입니다. 수위, 물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굴착 저면에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치는 거죠. 솟구쳐 오르는 현상, 이른바 모래의 액상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일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추가로 히빙도 한번 살펴보시죠. 히빙 현상은 보일링 현상과 다르게 어떤 지반이냐? 연질 점토 지반입니다. 연질 점토 지반이고요. 이러한 연질 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 즉 토합 차이입니다. 토합 차이로 인해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히빙이라고 합니다. 히빙. 보일링의 경우에는 사질토 모래 지반에서 물의 높이, 수위 차이라고 했고, 히빙은 연질 점토에서 흙의 중량 차이, 이 점이 다르다는 거 잘 구분해 주세요. 자, 6번은 지게차에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2가지는 등 종류가 있습니다. 등, 어떤 등이냐? 전조등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후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헤드가드가 있습니다. 헤드가드. 앞부분에 있는 헤드가드가 있고요. 그리고 백레스트가 있죠. 백레스트. 그래서 정답은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헤드가드와 백레스트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법령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또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조건들 값도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는 차량의 하역 운반기계입니다.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차량의 넘어짐, 굴러떨어짐, 즉 전도 방지 조치상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법으로 가시죠. 암기법은 유지갓이 되겠고요. 하역 운반기계의 전도 방지 첫 번째 유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유도자 배치. 두 번째는 집안의 부동치마입니다. 부동치마를 어떻게 한다? 방지한다. 세 번째는 갓길입니다. 갓길의 붕괴를 역시 방지한다. 이게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내용이고요. 추가로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 하역이 아니고 건설기계의 전도방지장치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와 1번부터 3번까지는 동일하고요. 마지막으로 4번에 도로의 폭 유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폭 유지가 추가된다. 이 점 잘 참고하시고 각각 법조항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171조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는 199조에 나타나 있고 그러한 내용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8번 문제 계속해서 보시죠. 8번 문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가 갖춰야 하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둔 경우입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되겠고요. 다음 2번째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 종류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계해요. 그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에는 역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입니다.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 사업주가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 어떤 경우라고요? 그런 경우는 바로 도급인이 직접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 종류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총 합계가 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수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이렇게 각각 2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9번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12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자 수가 15명, 600일의 근로 손실이 생겼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과 강도율,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추가 조건은 하루에 9시간씩 270일 근무를 했네요. 다만 연천인율은 2011년에 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풀이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수율입니다. 도수율 구하는 공식은 재해 건수를 연간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하게 되죠. 그래서 도수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강도율입니다. 강도율은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또는 근로손실일수를 역시 도수율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합니다. 그래서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을 우리는 강도율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도수율은 재해 건수 몇 건이라고 했죠? 총 12건의 재해가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이 재해 건수를 근로 총 시간수는 어떻게 구하죠? 500명이 하루에 9시간씩 270일 근무를 한 거죠. 거기에 100만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도수율, 즉 빈도율은 9.88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강도율은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는 600일이라고 했습니다.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600을 역시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면 0.49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도수율과 강도율 각각 구해봤습니다. 이어서 10번 보시겠습니다. 10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 교육 내용을 3가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특별 교육 내용. 자, 그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방호장치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취급에 관한 내용을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걸고리, 와이어 로프, 그리고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에 관한 내용도 교육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특별 교육 내용은 화물의 취급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의 취급, 그리고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내용도 교육해 주셔야 되고, 네 번째는 신호 방법과 그 신호 방법에 대해서 관련된 공동작업 방법 있죠. 공동작업에 대한 관한 사항도 교육해 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인양 물건의 위험성, 그리고 물체에 대해서 낙하하거나 비례, 그리고 충돌 재해, 이러한 충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예방에 관한 내용도 역시 특별 교육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는 인양물이 적재될 집안의 조건이나 인양 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 크레인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추가로 특별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특별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번의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법령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11번 문제는 하일리 사고 예방 대책 5단계에서 시정책 적용 단계에 대해 적용할 3.2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시정책 적용 단계가 하일리의 5단계죠. 거기서 필요한 3.2가 어떤 내용인지 쓰라고 했고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하일리 5단계 무엇이 있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전 조직 단계고요. 두 번째는 사실의 발견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분석 단계고요. 네 번째는 시정 방법 선정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시정책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정책 적용 또는 시정 방법 적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여기 5단계 시정책 적용, 즉 시정 방법 적용에서의 3.2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3.2 뭐가 있죠? 그렇죠. 엔지니어링 있죠. 엔지니어링. 그리고 두 번째는 인포스먼트가 있습니다. 인포스먼트. 세 번째는 에듀케이션 있어요. 이렇게 해서 3.2는 한글로 표현하자면 기술이 있고요. 규제나 독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있습니다.
한글로 쓰셔도 좋고, 한글로 하면 기술, 규제, 동료, 그리고 교육이 되겠고, 영어로 쓰신다면 철자 틀리지 않게끔 주의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하일리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도 잘 전체 과정, 타이틀 이름이라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은 TBM, 툴박스 미팅에 대해 다음과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툴박스 미팅 첫 번째 내용은 소요 시간은 몇 분 정도가 바람직하냐? 10분 이내가 정도가 좋죠. 그래서 10분 정도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인원은 몇 명 이하로 구성하느냐? 역시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TBM의 진행 단계는 첫 번째는 도입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점검 장비 단계가 있습니다. 점검 정비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작업 지시 단계가 있고요. 네 번째는 위험 예측 단계가 있습니다. 위험 예측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확인 단계가 있습니다. 자, TBM 진행 단계 다시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단계 도입 단계, 두 번째 단계 점검 정비 단계, 세 번째는 작업 지시 단계, 네 번째는 위험 예측 단계, 다섯 번째 확인이 있다. 그리고 TBM은 소요 시간이 10분 정도의 10명 이상으로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로 구성된다. 이게 TBM이라는 거 잘 정리해 주세요.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은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의한 토사 붕괴 예방 조치 5가지 쓰시오 했습니다. 자, 토사 붕괴 예방 조치 5가지. 첫 번째 내용,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를 계산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이 될 경우, 차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겠죠. 변경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잠부스러기나 돌멩이 같은 거죠. 그런 토석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경사면의 하단부에 합성토 등으로 보강을 하는 공법으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저항 대책을 강구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뚝, 여기서 말뚝은 강관이라든지 H형광, 철근 콘크리트를 말하고 이러한 말뚝을 타입해서 때려 박아서 지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토사 붕괴의 예방 조치 5가지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죠. 14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하 작업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경우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측정을 하느냐? 첫 번째는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죠. 당연한 내용이죠. 매일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측정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스의 누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세 번째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혹은 정체될 경우. 환기가 안 되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죠. 공간에 계속 멈춰 있는 경우,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도 가스 측정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인데 이때 장시간인 경우라는 것은 바로 4시간마다 최소한 4시간 간격, 3시간이 아니고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간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정도는 반드시 작업 중간에 4시간 간격으로 가스 농도를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스 농도 측정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두 번째는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세 번째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장시간 작업인데 이때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와 함께 2018년 필답형 4회차 건설안전기사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